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플랫폼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한입니다. 제가 최근에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요. 네, 플랫폼이 대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플랫폼 좋습니다. 어,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미 늦은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셨어요. 요즘에는 어떨까요? 오히려 조금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저한테 막 먼저 연락이 오세요. 지금부터 사면 되는 거냐? 오히려 제가 과열이 바로 이런 것인가 하고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 저는 그래서 그 과열이 아닌 것 같다. 열심히 분석을 하는 것이죠. 다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죠. 플랫폼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좋은 거 뭐냐? 하나 찍어달라. 이런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흔히 애널리스트가 이럴 때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 너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 질문을 받았을 때의 딜레마와 흡사합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거대 비즈니스를 동시에 하는 소위 멀티 플랫폼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인데요.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양상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로 이제 칼로 딱 물을 자르듯이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여러 여쭤보면은 엄마가 좋더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희 어떤 개인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때 나름대로는 어렸을 때 이유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대형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후적이지만 어떤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어떠한 경쟁력들이 영향을 미쳤나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화하자면요. 크게 두 가지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클라우드 시대의 도래인데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생소한 분을 위해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같은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것을 쓰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가상의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두고 인터넷 연결만 되면은 언제든지 빠르게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2015년부터 이 클라우드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형 플랫폼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 두 개가 상당히 대표적인 서비스들입니다. 지금 1, 2등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반면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3등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각 기업의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은 더 확실히 느낌이 오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매출액에서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은 어떤가요? 아마존은 11% 수준인데요. 그럼 너무 아마존은 비중이 작은 게 아니냐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커머스 부분의 외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아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면요. 무려 63%를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벌어다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짜 비즈니스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체 매출액의 약 5.5%가 클라우드 매출액입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돈을 어디서 버는 거냐? 네. 약 85%를요. 디지털 광고 부문 수익에서 벌어다 드립니다. 페이스북은 더 심한데요. 페이스북은 아예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질 않죠. 0%입니다. 99%의 매출액을 디지털 광고 부분에서 벌어다 드리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5년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러한 트렌드가 좀 명확하게 나타난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왜 5년 주가 트렌드냐? 어떤 기업의 중장기 구조적인 성장 요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수익률이 무려 500%가 넘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00%가 넘어가죠. 반면에 페이스북 200%대고요. 알파벳 150%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연히 거대 플랫폼들 당연히 최근에 주가 다 좋은 것 아니었냐라고 해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클라우드를 잘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신 분들 중에 이미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클라우드를 잘하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왜 3등이라도 하는 알파벳의 수익률이 페이스북보다 안 좋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일견 타당한 질문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큰 트렌드를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디지털 광고와 이커머스의 결합입니다. 이제는 둘 다 잘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구글이 이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검색 광고에서만 거의 마켓쉐어가 90%였어요. 여기에서 오는 트래픽과 데이터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 시장에서 1등을 수성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여러 가지 라이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정교한 타겟팅 광고를 위한 어떤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제가 물건을 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란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어느 타이밍에 얼마의 가격을 주고 샀는지를 자세히 알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저희 취향을 저격하는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어떨까요? 제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활동을 할 때 다양한 데이터를 남기겠죠. 그것들을 트래킹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란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탐색부터 결제까지 최종 소비자의 어떤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는 이커머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디지털 광고 매출액도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구글의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2016년 보시면요. 약 4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약 35%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동기간 보시면 어떤가요? 네. 아마존, 페이스북 둘 다 빠르게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절대적인 매출액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글이 더 크죠. 근데 문제는 속도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타 부분의 대부분이 디지털 광고 수익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부분을 보시면은 2019년 기준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 40%의 고성장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에 27%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구글은 16% 성장했습니다. 결국에는 구글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벌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마켓쉐어 수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페이스북의 수익률이 알파벳보다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텐데요. 똑같이 디지털 광고가 주력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이커머스 최적화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출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보다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쇼핑 프로세스의 가장 처음 탐색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타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게 쇼핑하시나요? 저처럼 구글 검색창에 막 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매하시는 사람들은 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분들 어떻게 쇼핑하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동영상 스토리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템 이미지를 올리면은 클릭만 하면은 인앱 결제까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각 기업의 경쟁 구도에 관해서 큰 그림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산업을 제패한 플랫폼이 유리하다. 두 번째, 디지털 광고와 이커머스의 결합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둘 다 잘하는 플랫폼이 유리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가 전반적인 산업 구조, 경쟁 구조에 대한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업, 제가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요. 뭘까요? 네, 역시 이변은 없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구조적으로도 유리하지만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코비드 19 국면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반사이익이 가장 직접적으로 온 분야 1위가 이커머스고 2위가 클라우드입니다. 아마존은 둘 다 잘하죠. 사실 여기서 아마존 좋은 거는 제가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려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위는 뭐 당연하다라고 치고 저희가 이제 차선호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뭐 클라우드 잘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차선호주는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뭐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훌륭한 종목이고 구조적으로 클라우드 잘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이스북은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발생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은 이게 주요 플랫폼들의 연초 이후 수익률입니다. 어떤가요? 아마존은 당연히 주가가 좋죠. 그런데 제가 의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의 수익률이 비슷해요. 27%, 28%로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란 걸 좀 아셔야 돼요. 과거에는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밀렸죠. 그런 일방적으로 밀리던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뭔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페이스북은 국내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없는 종목이에요. 거대 플랫폼들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을 많이 고르시죠. 요즘 내 주변에서 뭐 페이스북 아무도 안 쓴다. 제2의 싸이월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인스타그램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왓츠앱이 있습니다. 이 왓츠앱의 유저가 여러분 20억 명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이 왓츠앱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익화 모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페이스북이 뭐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왓츠앱은 인도에서만 4억 명의 유저를 모았습니다. 거의 국민 메신저가 됐어요. 너무나도 빠르게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설프게 광고 모델을 붙여서 사용자의 경험을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싫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페이스북은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스타그램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이후에 3년 동안 수익 모델을 아무것도 안 붙이고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본체에 필적하는 어마어마한 SNS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왓츠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충분한 유저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뭐 제가 괜히 그럴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일까요? 2018년에 왓츠앱의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액튼과 양쿰이 회사를 떠났다라는 점에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왓츠앱의 수익화를 끝까지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우린 이제 돈 벌어야 된다 이러면서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의 경우 성공만 하면은 중국의 텐센트 같은 그쵸? 거대한 플랫폼이 수익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3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카카오가 우리 신사업에 진출한다, 슈퍼앱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 어땠습니까? 괜히 뭐 불확실성만 커진다, 돈만 잃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가가 실질적으로 꽤 하락을 했죠. 지금 그때 파신 분들 카카오 주가 보시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텐데요. 이런 결국에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쓰냐고 무시를 해도 패밀리 앱 기준으로 전 세계 31억 명의 유저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성공만 시키면은 충분히 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대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자영업자분들께서 손쉽게 물건을 자유롭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서 전 세계 유저를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페이스북 샵 런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3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 측면에서도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운의 주식이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디지털 광고 부분이 왕좌를 수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비드 19의 영향까지 받았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냐? 지금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20%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행 관련 지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액 둔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일명 컨택트 주식이죠. 저희가 올드 이코노미라고 불리우는 그런 전통주들의 주가 흐름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령 치료제가 개발된다, 백신이 나온다 이런 소식과 함께 주가 흐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겠죠. 예, 꼭 돼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가격이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무려 20억 명의 유저를 보유한 유튜브가 나름대로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플러스 성장을 만들면서 선전을 했지만 전체적인 매출액 둔화는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디지털 광고 부분조차도 코비드 19의 어떤 구조적인 수혜를 받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알파벳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받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가 레가시 미디어라고 불리우는 TV 부분이 사실은 타격을 더 크게 받았어요. 그 부분을 결국에는 디지털 광고가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요 플랫폼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큰 그림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하나만 딱 골라서 추천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다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지금 이번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플랫폼 기업들이었습니다. 저는 향후에도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큰 흐름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대선도 남아 있고 미국 재정 정책 부양한다 만다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 흐름을 이끄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중환 연구원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많은 투자가들의 관심이 있으신 섹터이니만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제가 여기에서 이 팩트 체크 몇몇 분들이 물어보셔서 그런 분들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재황님이 그 왓츠앱의 가입자 수가 20억 명이 아니라 2억 명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요. 20억 명이 맞죠? 네, 20억 명이 맞습니다. 이 왓츠앱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유럽이라든지 인도 이런 쪽에서의 전부 다 국민 메신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엄청난 가입자 수가 들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가자라는 분이 먼저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대형 플랫폼을 투자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이슈를 들 수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유럽 등 타 지역에서도 디지털 세의 도입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의 부분들이 저희 플랫폼 관련된 주식들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디지털세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향후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플랫폼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식민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이제 기존의 자생적인 플랫폼 여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시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디지털세의 도입이 일어났을 때 펀더멘탈리 기업에 정말로 어떤 매출액 아니면 순이익의 구조를 주느냐,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바꿀 만한 이벤트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도입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도입이 된다라고 해도요, 실질적으로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기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때문에 매출액 외형이 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순이익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한 20%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미만이고요. 실질적으로 규제 이슈 아니면은 벌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미 수십억 유로의 벌금을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에서 또 이기면은 그런 벌금에 대한 부분 냈다가도 충분히 충당금이 환입이 될 수도 있고 돌려받는다는 뜻이죠. 그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계속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여론에 민감하다 보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기타 SNS 관련된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플랫폼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대선을 앞두고 일단은 겁주기 정도의 용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선 타당할 것 같고요. 또 결과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전 세계적인 플랫폼망을 미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번 해보시면 이 거대 플랫폼들 규제에 관련된 리스크가 저희도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분들한테 권유를 드릴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도 심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치적인 이슈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미중 무역 간의 약간 문제인데요. 이 미국의 슈퍼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슈퍼 플랫폼을 가진 국가는 중국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에도 정말로 훌륭한 슈퍼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라이징 스타로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었던 회사가 바로 틱톡이었었습니다. 트럼프가 어느 날 틱톡을 꼭 집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틱톡을 매각을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우려하시던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싱거운 결말이 난 상황인데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인수하려고 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갔냐? 오라클과 이제 월마트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뭐 미국 그 포함한 해외 비즈니스를 광장하는 틱톡 글로벌이라는 회사죠. 그 회사의 지분의 20%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좀 결말이 난 상태라서 처음에 시장에서 우려하던 것만큼 뭔가 미중 무역 분쟁의 극한 상황, 강대강 대립구도 이런 쪽에서는 한 발자국 좀 탈피한 상황이다. 한시름 놓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주주는 여전히 중국의 틱톡이 계속 미국 법인마저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해야 되나요? 미국 법인 기준으로는 그런데요. 다만 틱톡 전체 이제 또 지분을 봐야겠죠. 틱톡에는 중국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세콰이어를 포함해 가지고요. 많은 또 어떤 그 자본 투자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보드진에서 이제 견제가 된다라고 미국에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틱톡 글로벌로만 보면은 틱톡의 지분이 80%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틱톡이라는 회사 전체에 투자한 미국 회사의 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애플과 테슬라 뭐 이제 이때도 미중 무역 분쟁의 타겟이 그런 회사들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틱톡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거의 또 최대 피해는 미국의 최대의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세카이어 캐피탈이 당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 국민들의 부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요즘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협박을 하면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겠다. 회계적인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스닥에서 상장을 폐지해라. 니네 나라로 가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피해는 미국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중국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미국에 정말로 좋은 중국 기업들도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의 나스닥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이 미국의 기업, 중국의 기업들이 다시 홍콩이라든지 중국 본토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은 나스닥에는 오히려 악재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도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일단은 막 치는 거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마 조용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일단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또 뭐 한국 관련된 주식인데 뭐 사실 담당자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 네이버와 카카오 아. 요즘 뭐 잘하고 있냐 뭐 네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저희 그 테슬라 얘기할 때는 현대차 괜찮냐 또 애플 얘기할 때는 관련된 밸류체인 삼성전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관련해서 어떠십니까? 네, 항상 또 국내 주식과 관련해서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뭐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로컬 멀티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어떤 알파벳, 뭐 아마존 같은 글로벌 멀티 플랫폼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작기 때문에 뭐 경쟁력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단계는 전부 다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금융업을 한다라든지 각국 정부하고 밀접하게 연동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컬 플랫폼은 이미 각 지역의 어떤 국가 내에서는 최적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뭐 남미, 중남미 쪽에 뭐 메르카도 리브레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남아 쪽에 그랩이라든지 이미 다양한 플랫폼들이 로컬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단계 로컬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실하게 만든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확장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많이 아실 겁니다. 뭐 K 웹툰 돌풍이라고 하잖아요.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 피코마 최근에 그런 주가 랠리에는 로컬 플랫폼이 글로벌로 성공적으로 뻗어 나갔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리레이팅이 분명히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자꾸 해외 주식을 얘기하면서 한국 주식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몇몇 개의 임플리케이션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다음 시간이 그 유명한 바이오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폭주할지 참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또 다른 질문,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질문도 하나 있네요. 네. 저희 현희 82님이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조금 더 성장성 있는 종목들, 뭐 좀 우리가 약간 뭐 낯선 하지만 좀 재밌어 보이는 그런 종목들 없냐라는 좀 문의가 있으신데요. 네네. 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글로벌 플랫폼 바이블 시리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 뎁스가 있는 재밌는 리포트들을 인덱스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발간한 리포트 3편에서 이 중소형 플랫폼 바이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제목은 내일은 나도 아마존. 뭐 재밌는 제목인데요. 이 저자이십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갖다 쭉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뭐 좀 재밌는 종목 몇몇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 3개 정도 기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좀 짤막하게 설명드리면은 1번은 저희가 도큐사인이라는 미국의 전자서명 1위 업체를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 시장이 지금 전자서명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70%를 독과점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장 성장의 수혜를 곧장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주식으로서 실질적으로 주가 흐름도 올해 언택트 주식들이 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홈 트레이닝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펠로톤이라는 기업 이미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홈트레이닝 집에서 뭐 바이크를 탄다라든지 아니면은 트레드밀을 할 때 앞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과 연결이 돼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받으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역시 주가가 흐름이 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가 장이 좀 안 좋아서 빠질 때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긴 하겠네요. 네, 변동성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 과거처럼 뭐 예를 들어 대형 플랫폼이 5% 빠질 때 뭐 10% 빠지고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좀 유사한 정도로 오히려 좀 덜 빠진 기업도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희 네모 친구님께 해명 한마디만 드리면은요.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들 얼굴 보고 뽑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네모 친구님이 하셨는데요. 저도 있고 저희 센터장님도 계시고요. 얼굴만 보고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 김중하 애널리스트 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네. 저희 바로 다음에 그 글로벌 바이오 섹터 특히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